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9월 지난달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9월에 취업자가 워낙 적었다는 걸 감안해도 여러 지원 정책과 백신 접종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빨리 되찾기 위해서 조금 더 자제하고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대선 경선 결과에 문제가 없다며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결정을 수용하고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하며 국민의힘이 대장동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토건 비리,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진상규명팀을 발족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현장 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논의할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모임과 영업 제한을 더 완화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사흘 만에 경선 승복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이의 제기에 대한 민주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판단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당무위원회는 기존 지도부와 선관위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 측이 문제 삼은 경선 중도 사퇴자의 무효표 처리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취지하에 의결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수를 전체 유효 득표수에서 제외하는 건 결선 투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무위에서는 향후 비슷한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관련 특별당규 조항은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잠행 중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도 당무위 결정을 받아들이며 사흘 만에 경선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후보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유증을 불렀던 무효표 논란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승복을 선언하면서 격화했던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갈라선 지지자들의 마음을 한데 묶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 당 지도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에는 지지자들을 향한 당부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그 누구라도 당내 동지를 모멸하거나 배척하며 승리로 갈 수 없다면서 경선 불복 목소리를 경계한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격한 갈등을 겪으며 명락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만큼 이제는 한 팀이 돼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부탁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많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동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원로들을 만나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이로써 격화했던 경선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완전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지지자들 일부가 무효표 논란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당무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송영길 대표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일배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을 떠들던 그런 개혁 당원이라는 분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걸 보고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만간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표가 흔쾌히 수락할지 또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진행될지가 원팀 민주당의 첫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에 직접 나오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민주당도 국민의힘 토건비리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진상규명팀을 꾸려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야권의 대장동 게이트 공세에 맞설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특정 후보 편들기로 비칠 수 있어 그동안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당력을 집중할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대장동과 관련해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별도로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조사를 위해 총선 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도 동시에 꾸렸습니다. 초유의 토건비리의 뿌리에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세 사람의 유착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 출신 이 변호사들의 법조 비리와 이 부동산 브로커들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는 원내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건국 이래 가장 쓸모없는 제1야당이라고 맹비난하며 여론전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확정되는 순간 국힘당은 정신줄을 놓고 정쟁 완판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상임위가 기승전 이재명 타령만 할 뿐 정부에 대한 감사나 민생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천막투쟁 본부까지 만들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경기도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직접 경기도청을 찾아 국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항의하는가 하면 여당은 지금 정인 채택 하나도 안 해주고 있고 경기도는 국감 자료 하는 건도 안 내놓고 있고 이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헌법에 규정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 아니에요? 경기도당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에 이재명 게이트 비리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장동권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최소 둘 중에 하나는 걸렸습니다. 무능이냐 부패냐. 설계에 본인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판을 짰다. 소위 말하는 1번 플레이어다. 이러면 이분은 이제 부패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어처구니 없는 공세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지켜야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마치 그 분가한 그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연일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며 특검 도입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심은 어느 쪽으로 향할지 경기도에 대한 두 차례 국정감사가 여론 향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흘 만에 경선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달아오른 내홍이 빠르게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큰 고비 하나를 그래도 며칠 만에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사흘 걸렸습니다. 사실은 지난 일요일 밤에 이 확정 선언이 나오고 승복 선언이 나오고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요. 이 사흘 동안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쨌든 3차 이 선거인단의 아주 미묘한 결과, 이 흥미로운 결과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은 이제 무효표 처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아주 이 묘한 상황이 벌어진 게 승자인 이재명 캠프는 해단을 했는데 이 이낙연 후보의 필연 캠프는 해단하지 않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오늘 오전에 이 원안대로 최고위가 열려서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최고위에서 아마 무효표 결정을 했으면 오늘도 해결이 안 났을지 모릅니다. 그게 최고위가 할 일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당무위가 하는 게 의결 절차상 옳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사실은 급박하게 지금 당무위의 경우에는 숫자가 많죠. 80여 명 되는데 100여 명 되죠. 사실 다 모이면 80여 명이 모여서 오늘 당무위원회를 오후 내내 열었고요. 만장일치로 무효표 처리는 선관위의 결정이 옳다. 이렇게 내려지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승복 선언입니다. 첫 번째, 자 경선 결과를 받아들인다.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보태겠다. 그래서 결국 오늘 승복 선언이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큰 고비를 넘겼는데 안타까운 점은 컨벤션 효과를 날렸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날 그 후보가 결정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낙연 대표가 이 지사의 손을 잡고 같이 손을 드느냐 마느냐만 유심히 봤는데 맞습니다. 안 잡더군요. 결국. 그렇지는 월요일에도 그 장면을 말씀하셨지만 자, 박수도 치고 악수는 했지만 이게 승복 선언이 나오지 않고 책임 있는 결정을 고민을 해서 내리겠다라는 묘한 여운을 남겨서 다음 날 뭐 조간신문도 사실상 불복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도 당무위원회가 열려서 뭐 표 대결로 들어간 게 아니고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만장일치로 끝낸 거는 뭔가 이게 이낙연 전 대표한테 이제 좀 빠져나갈 탈구를 출구를 열어주는 거죠. 이낙연 후보와 캠프에서 사실 그동안 거센 공방을 했던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어제 저 김종민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절차적인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당대표는 우리 이의 제기를 절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확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느냐 후보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당 지도부가 뭐 이 사실 경선 과정 내내 이 이심송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좀 이재명 지사 측을 거둔 것 아니냐라는 이 불만들이 쌓여 있다가 이때 폭발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어쨌든 오늘부로 이낙연 이제 후보가 패배를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수습을 하려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그럼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소, 내가 맡겠어. 이렇게 하면 이제 착착 진행이 되는 건데 받아들일까요, 이낙연 전 대표?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뭐 노력을 보태겠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미에 남은 이야기, 결국은 이게 원팀으로 가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어쩌면 이 패배한 후보가 되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어쩌면 원팀이 안 되지 않았느냐. 2012년 문재인 후보의 패배로 돌아가면요. 그때 안철수 후보와 같은 당이 아니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아름답지 않은 단일화다. 왜냐하면 좀 화끈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선거 당일에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미국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좀 이제 여운이 남아있는, 이 여러 가지 파장이 남아있는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단일화의 효과가 굉장히 증폭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아마 이 이낙연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힘을 보태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당내 노력들이 뭐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리라 봅니다. 물밑에서. 시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사직 사퇴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는 빨리 사퇴하고 그래야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가능한 선거운동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정면 돌파를 먼저 해야 되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으니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든 뭐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를 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 이낙연 이제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라는 타이틀처럼 그래도 당의 대표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을 위해서 뭔가 체면상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서른 의원 같으면 결선 투표 없이는 누가 원팀에 승복을 하겠냐, 원팀 못한다라고 했는데 결선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원팀에 들어갈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을 거라고요? 사실은 이낙연 후보는 거친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칩거 아니냐,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오늘부로 어쨌든 정리는 됐고요. 조금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래를 또 도모하는 이낙연 후보만의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거친 공격수 역할을 했던 것은 중진 의원들이에요. 홍영표 의원 있죠. 서른 의원 있죠. 김종민 의원도 있죠. 사실은 어디까지 나왔었냐면 얘기가 오늘 혹시 당무위 결정에서 결선 투표 안 받아들이면 법적으로 처리하자. 가처분 신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구속될 후보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왔었고요. 이게 굉장히 거센 말이었는데 이것을 봉합하려면 그러면 이제 공동선대위가 꾸려지면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 김종민 의원도 합류할 거냐. 사실은 합류하는 모양새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서른 의원을 우리가 끌어안으면 원팀으로 간다, 용광로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추려면 합류 못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합류한 다음에 일은 안 하고 옆에 가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이게 최소한 보통 정치적인 행위라는 게 이름을 올리면 합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보를 이제 넘어서면 되는 건데 넘어설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어떤 카드는 대장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오늘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도 역시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검찰총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어떻게 제가 해석을 그걸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검사 시절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총장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아니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알겠습니다. 드러나면 난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글쎄 무슨 저는 뜻인지 뭐 모르시겠다고요. 순진하게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보고도 왜 그 우리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임명장 받을 때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그 박영수 특검이나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특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비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둘이 지금 힘을 모아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저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유승민, 윤석열 두 후보 간에는 자기들끼리 또 다투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석을 요구해요. 이 청와대에서 나온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엄중 수사 메시지를 해석하시오.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니까 총장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게 특검 받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게 엄중 수사를 얘기한 것은 특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 가이드라인 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윤 후보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해석을 잘하면 쫓겨났겠습니까? 이 대목은 민주당이 바로 받아칠 것이 쫓겨난 적이 없다. 당신이 사퇴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임기를 못 채운 것은 인사권자가 아웃시킨 게 아니라 당신이 오히려 인사권자 등에 비수꽂고 나간 거 아니냐. 사실 그 사퇴 입장문을 지금 다시 들여다보면 그게 이 출정의 변처럼 이 출사표처럼 들리는 대목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표현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왜 저것을 한두 줄로 내 입장은 이러하다. 혹은 뭐 해석할 게 뭐 있느냐. 그냥 문장 그대로다라고 하든가. 근데 계속 이제 말꼬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본인이 둔하다. 해석했으면 이랬겠느냐. 또는 뭐 이제 사실은 상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집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곡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한 발언들이 나오고 명쾌한 답은 없다. 오늘도 또 무속과 역술 이런 공방이 이어질까 이제 유심히 봤는데 온일용, 유승민 두 사람은 자제하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갑자기 꺼내들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제 이 공항 확장 얘기를 하면서 도인의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이게 또 정법 유튜브가 문제가 됐어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옛날 NBN에서 우리 할 때 제가 같은 방을 쓰면서 우리 원지사님한테 원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좀 그 저기 뭐야 그 이 판을 좀 쭉 깔아가지고 철판을 깔아서 이렇게 그 기존 공항을 좀 확장할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내가 천공선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게 본인들도 지금 묻지만 네네. 예, 바라보고 있는 국민도 저 얘기가 계속 나오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 자체가 좀 희화화되고 위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아까 윤 후보가 좀 명쾌한 답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도 보시면 여담을 얘기해요. 예, 방송국 대기실에서 원희룡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이제 지난 토론회는 광주에서 시작을 했고 제주에서 하니까 제주도에 대한 공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을. 제주공항이 지금 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비좁은데 활주로를 확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얘기인데 여담처럼 철판을 깔아려면 어떠냐?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 아, 그 뭐 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여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확장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공스승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저건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딱 바둑처럼 든 수인데 거기 또 말려든 게 자, 그런 분이 제주 확장안을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잘라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뭘까요? 그런 건 과학과 공학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명쾌하게 자를 부분을 자르고 혹은 국민 여론하고 비슷하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볼 의견의 하나로 본다라든가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주로 난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거 이거는 지금 앞서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도 조금 이거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개인의 아주 좀 작은 그냥 어떤 취향? 이거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한번 들어보죠. 취향의 문제로 지금까지 볼 수 있지 유승민 후보가 의심하는 것처럼 이 정법 강의하시는 분이 그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굵직굵직한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있어서 시기적 조언이나 아니면은 행보에 있어서 방향에 대한 조언을 했던 것은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다. 뭐 예를 들어 뭐 수사나 아니면은 정치적 행보에 있어가지고 그분 말 들은 건 아니다. 그게 만약 확인되면 좀 위험한데요. 그게 확인되지 않는 한 제 생각에 뭐 큰 논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또 유승민 의원하고 또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저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지금 의심하고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연결짓거든요. 이미 뭐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승민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죠. 오히려 그게 공개됐기 때문에 과거에 당대표 되기 전에 나는 유승민을 대선 후보로 밀 거다라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지금 떠도는 컨텐츠는 다 취향의 문제인가? 예를 들면 뭐 대선 후보께서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댄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대통령이 될 분이 어떤 음악의 장르를 골라 듣든 상관은 없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저는 주로 이제 시간이 나면 도인의 강의를 즐겨봅니다. 그러면 이걸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권자 판단에 대선 후보의 이러한 취향이 영향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생각하면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유승민 후보는 2번 연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가 제가 그때 뭐라고 평을 드렸냐면 윤 후보에게도 마이너스지만 이 질문을 집요하게 하는 유승민 후보의 이미지에도 마이너스다. 근데 오늘은 홍 후보가 그걸 또 받아서 웃으면서 이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으니까 당대표는 그걸 취향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유권자가 이걸 취향으로 존중해 줄까요? 취향 존중, 요즘에 취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다. 이거 오래 갈수록 개인적인 위험하다. 취향이 워낙 존중받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국가 최고 지도자를 뽑는 마당에서의 취향은 상당히 의미가 좀 달라서 더 이상한 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좀 잘라내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에 이 본인의 이름이 적힌 성경책을 들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럼 기독교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한 대선 후보가 왜 또 유튜브는 이러한 도인의 유튜브를 즐겨본단 말입니까? 하는 문제가 또 불일치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아무튼 뭐 빨리 전문가들하고 좀 많은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척척 꺼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토론이니까요. 최영일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750억 원대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YTN이 확인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5쪽 안팎 분량입니다. 적시된 혐의는 크게 뇌물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입니다. 먼저 뇌물 액수는 750억 원대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로 5억 원을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측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던 시절 화천대유가 문화재 발굴 작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곽 의원 아들도 곽 의원 SNS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높은 성과급을 받은 이유로 대장동 사업 제안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점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당시 대장동 문화재 발굴 업무를 담당한 문화재청 관계자를 소환해 외압 여부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뇌물로 쓴 회삿돈 55억 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도 적시했습니다.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를 정하고 사업 계약서 등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삭제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최소 1,10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액수를 특정해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인 곽 의원 측 조사를 생략한 데다 배임액 산정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다음 조사에서 녹취록을 들려주겠다고 한 뒤 조사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자 기만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시작되는 법원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히 김 씨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게 정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 변호사는 자진해서 귀국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검찰은 강제 수사를 검토하는 등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천화동인 사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미국 체류 도중 여권을 강제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외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과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통상 외교부가 일단 주소로 반납 통지문을 보내고 2주 이내에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이 무효화됩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은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 변호사는 자진해서 귀국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태입니다. 곧 귀국해서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든 자발적으로든 조만간 국내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일단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입국하는 즉시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해놨습니다. 다만 이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일정 조율 없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압송해올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곧바로 강제 수사 절차를 밟는 것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주목되는 건 남 변호사의 입입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이 있다는 의혹이나 350억 원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김만배 씨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0억씩 7분한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 저희는 계속 들었었죠. 다만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등 핵심 쟁점에선 말을 흐리거나 김 씨가 원래 몇 번씩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인물들 사이 진술이 여러 지점에서 엇갈리고 있는 만큼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곽 씨는 지난주 곽 의원 대신 3자인 아들에게 뇌물을 준 것 아니냐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5년여 일하고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건 어떤 국민이 나타나겠습니까? 정상적인 정산이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할 텐데요.
경찰 조사 성실히 임했고 성과 관련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곽 씨의 발언보다 곽 씨가 타고 나간 차량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의 SUV로 출고가는 최고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민주당은 갓 30의 청년이 어울리지 않는 차량을 타고 경찰에 출석했다며 곽 의원을 향해 아들의 행동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곽 의원의 과거 발언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곽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폈죠.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은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학자금 교육비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딸이 타는 차량은 국산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곽 씨 측은 본인이 아닌 변호인 소유의 차량이며 경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함께 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곽 씨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곽 씨의 자택은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에 있는데요. 제작진 방문 당시 곽 씨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곽 씨가 탔던 포르쉐 차량 역시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대신 곽 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여기 단지에 산다는 얘기 듣고 저희가 왔는데 혹시 그 관련해가지고 사실이 맞을까요, 그 내용이? 여기 산다는 것도 저도 아는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제 포르쉐 차량을 이제 모은다는 얘기 저희가 들었어요. 포르쉐 차량 혹시 오늘 뭐 왔다 갔다 한 거 본 건 있으세요? 몰라요. 앞서 곽 씨는 퇴직금 50억 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다며 지난 2018년부터 이명 어지럼증 등이 심해져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 성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이명 어지럼증 있어요? 화천대는 어떻게 알고 싶어요? 60억은 아버지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상식적으로. 하지만 곽 씨가 같은 시기 조기축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며 산재 해명이 논란을 더 키웠는데요. 산재를 호소했다는 지난 2018년에도 꾸준히 경기에 참여하며 회비를 냈고 특히 지난해에는 공격을 이끌며 경기의 히어로가 되었다는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곽 의원 과거 조 전 장관 딸의 차량뿐 아니라 장학금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뒤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한테는 한 번도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조국 후보자에게만 가면은 이렇게 많이 작동합니다. 이 장학금의 성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뇌물 뭐 이런 걸로 의율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곽 의원은 아들의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는데요.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씨의 퇴직금 50억 원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윤호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가장 잘 정리해주는 일타강사로 소문나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오시기 힘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동안 기사 속에서 발견 못한 것들,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소용이 없던 것들 뭐 아무거나 막 물어볼 지금 생각입니다. 자, 예.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이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받은 사람은 유동규, 예. 5억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표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수표에 뒤에 김만배 이렇게 써 있는 수표입니까?
아니 그 수표라는 게 발행되는 게 번호가 다 나오고 예.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문제의 수표가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하. 과연 이게 유동규한테 전달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소명이 인정이 됐는데도 지금 영장에 들어간 것 좀 의아스럽고. 그러면 네. 유동규가 남욱이 유동규한테 이제 주고 싶은 걸 남욱이 김만배한테 주고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전해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네요. 예,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줬다고 돼 있는데 그 돈은 사실 김만배가 소명하기는 예. 남욱한테 뭐 운영비로 쓰라고 줬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남욱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더니 거기서 수표가 나왔다는 거니까 예. 유동규한테 과연 간 적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그러면 횡령 혐의는 어떻습니까? 지금 1,100억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1,100억 지금 배임 말씀하시는 배임. 것 같습니다. 배임 좀 혐의. 그 배임이라는 게 아까도 뭐 보도 얼핏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공범은 김 씨하고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하고 예, 2명만 들어가고 또 배당금 4천억 중에서도 천화동인 1호 1,100억만 들어간다. 예. 지금 이렇게 영장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근거는 이제 딱 하나 그 녹취록이고요. 예.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배임이 되려면 초과 이익에 대한 지분이라는 것을 안 받은 것이 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예. 검찰의 주장의 근거는 이 손실부담 초과 이익에 대한 지분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안 받았냐는 건데 거래계 실태는 초과 이익에 대한 지분을 받으려면 손실부담 약정을 하거나 사전 확정 이익을 대폭 감액하거나 그러니까 예,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같이 해서 이 정도 돈이 남으면 성남시가 이만큼 가져가고 당신들이 네. 이만큼 가져가는데 네. 초과 이익이 생기면 이건 성남시가 더 갖고 오겠소라고 하려면 그러면 애당초 성남시가 가져갈 걸 줄이든지 네. 손실이 났을 때 그럼 성남시가 책임을 얼만큼 지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근데 검찰은 그런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거래계 실제에서는 그런 대가가 있어야 초과 이익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있는데 검찰은 그런 대가 없이 그걸 받을 수 있다. 이런 전제로 지금 계속 범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하고 구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지금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예, 초과 이익에 대한 지분을 언론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넣자라고 했더니 근데 손실 부담 약정을 받아야 되는데 손실이 나면 그걸 지방세 세수로 어떻게 메꿀 거냐. 예. 그게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게 그런 몇 보도가 천억이 나오고.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지방으로서는 힘들죠. 예, 그리고 사실 이 개발 이익 중에서 협약 때 이미 예상 개발 이익의 72%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걸로 설계를 했었고 예. 현재 지금 배당금 비교해 보면 58%를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게 대법원 판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지분이 성남도시공사가 50% 더하기 1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도 훨씬 많은 6대4로 지금 이익을 가져갔고 실투자금 기준으로 해도 실투자금은 민간 사업자가 다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영원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도대체 얼마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받아서 손해라는 거냐. 예, 50% 내고 60% 가져갔는데 그것도 손해란 거냐. 영원 실투자금이 영원인데 그러고 5,500억까지 갔는데 그것도 손해란 거냐. 도대체 얼마를 가져갔어야 되고 개발 이익 중에서 몇 %를 가져갔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거에 미달하니까 손해라는 거냐. 도대체 이 계산이 되는 거냐. 예,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유동규 씨의 윗선이라고 하는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는 고리들인데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 범죄 사실이 제가 좀 봤을 때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공범이 아까 김 씨하고 유 씨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설계자라고 알려져 있고 같은 동업자라고 알려져 있는 남욱이나 정영학 변호사는 공범의 사에 뺐고요. 뺐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받은 배당금은 배임 액수가 아니란 겁니다. 배임 액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이 사람들은 아예 빼주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700억 같은 경우도 어제 남욱 변호사가 JTBC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얘기를 한번 좀 직접 들어볼까요? 저희가 준비를 좀 해놨는데 네.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뭐 유동규인지 뭐 누군지를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형 동생이었고요.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350억원 로비는 어떤 내용이죠? 50억씩 뭐 7분한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직접 들으셨다는 거죠? 저희는 계속 들었었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니들이 이런 비용을 내라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혔었습니다. 그 7명을 구체적으로 누군지 얘기했나요? 얘기한 분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뭐 나온 분들인 것 같습니다. 누구죠?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 이름을 저도 그때 다 들었습니다. 네, 전부는 못 듣고 일부를 들었습니다만 저렇게 얘기하는 남욱 변호사가 귀국해서 자기 얘기를 한다면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그 정영학, 정민용과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 그래서 마치 3인성호 라는 고사성어처럼 말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느는 의미가 있죠. 근데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마음을 먹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에서 정영학과 자신을 빼주고 배임 액수에서도 자기가 받은 배당금을 빼주고 그리고 뇌물 공여자에서도 지금 자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계속 버티면 그 가족에 대한 수사로도 될 수가 있다는 왜냐하면 위례에서 그 남욱 변호사 부인이 배당금을 많이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 보호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어저께 그 말이 분명히 들어갔고요. 저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지금 오늘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김만배 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 바뀌었다. 왜 말이 많이 바뀌었나요? 라니까 비용을 내가 많이 썼다. 그리고 이 지분이 내 거가 아니고 배당금도 알고 보면 조금 가져갔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 비용을 내줘야 된다. 라고 하기 위해서 비용은 부풀리고 김만배 씨가 가져간 돈은 줄이는 그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그 말이 그때마다 다 달라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그 김만배가 주장하는 것처럼 녹취록은 짜집기 된 거다. 나한테 제일 불리한 것만 딱딱 따가지고 지금 검찰에 제출한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제 남욱의 JTBC 인터뷰에 그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정영학 씨가 녹취해서 가져간 것은 그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은 일단 남겨놓고 불리한 거는 빼고 한 편집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게 아무래도 그분 거니까 그분한테 라고 할 때 그분이 본인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누군지는. 남욱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지분을 놓고도 아침에 얘기할 때는 그게 유동규 거였다가 오후에 얘기할 거는 또 뭐 그분 거였다가 또 다음에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사람 거였다가 하도 바뀌어서 들은 적은 있지만 내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어저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JTBC에.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어저께 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본인은 들은 건 맞지만 사실인지는 모른다. 이게 주된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간 50억도 뇌물 공여로 분명히 본다면 그거는 뭐 돈 건너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립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점은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경찰이 독자적으로 그 곽상도 의원 50억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로 보내라고 했고요. 그게 오늘 보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은 하필 오늘 50억은 그 화천대유 다닌 사람은 누구나 받는 돈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라면서 마치 어떤 무혐의에 대해서 확신하는 듯한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게 이렇게 수사가 국민들의 상식에 맞게 갈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사실 50억이라는 거 아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보도 중에 아주 재미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화천대유에 정영학 회계사가 끌어들여가지고 화천대유에 또 취업을 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용인 동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력자입니다. 그 경력자가 실무자로 화천대유에 들어가서 팀장을 하다가 그쪽으로 가면서
전무 임원 대우를 받으면서 갔고요. 예. 팀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업무를 세팅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퇴직금을 겨우 30억 받습니다. 임원인데. 그런데 임원이 아니라 직원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50억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임원으로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예. 처음에 5억으로 퇴직금 약정을 했다가 금년에 퇴직에 앞서서 50억으로 올려줬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상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곽상도 의원의 오늘 페이스북은 자신의 무혐의를 뭔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수사 과정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영장이 어떻게 발부가 되는지 좀 보면 이제 좀 더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국감하는데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이제 얘기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 주장 한번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최순실 씨가 민정수석실의 동양보고 문건을 그 무렵에 받아봤다라는 것인데 그 무렵에 민정수석이 곽상도였습니다. 돈이 흘러가고 돈이 투자가 되고 돌려받지 않고 하는 이 그림 속에서 그리고 50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띄워주는 이 그림 속에서는 최순실이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과연 그 이재명 지사의 배임이다. 여기 어떻게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저 얘기를 하려면 곽상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재벌들 특검 과정에서 재벌들을 수사하면서 재벌들과 봐주고 재벌들이 이쪽으로 돈을 좀 그래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요새 수사 전문가분들이 하는 말이 예. 뇌물을 요새 누가 직접 주냐. 거래를 가장해서 주지. 그래서 꼭 해당 거래에서 뇌물을 주지 않고 제3, 제4의 거래와 형식을 만들어서 주는 게 패턴 아니냐라고 예. 하기 때문에 저 말이 꼭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하기는 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저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 게 그렇다면은 요 관련되는 분들이 친박이 많으시고 예. 최순실 변호인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은 거기 1호 직원으로서 끝까지 있다 나왔 지금까지 최근까지 있다 나왔는데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지사가 이 실소유주라고 볼만한 그런 증거를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분들은 다 숨어서 얘기를 안 하고 예 근거도 안 가지신 분들이 그냥 계속 목소리 높여서 선동만 하고 계시나 의심스러운 점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은 이런 것들이 돈이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왔는데 어디로 흘러나갔는지를 다 추적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쭉 밝혀지는 건데 그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예 돈이 흘러나간 거를 다 찾다 보면 예. 그 돈이 합당한 대가였는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돈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내걸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다른 돈으로 의심이 되는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 거래를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처럼 녹취록을 중심에 놓고 진술을 녹취록에 피해자들 진술을 맞추려는 이런 수사는 옛날 수사죠. 자백이 증거의 왕이다. 이 시절 수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수사들은 다 금융거래와 계약서를 놓고 이 계약서 금액하고 계약서 내용하고 한 역할하고 금액이 합당한지 하나하나 따져나가면 비정상적인 돈들이 추려지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도 뭐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관계자에 따르면 계속해서 익명으로만 뭐든지 이렇게 전달된 얘기들이 나와서 실체가 밝혀지는 대로 또 모시고 한번 얘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이달 내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40명의 민관 전문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원회는 경제, 민생과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책 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김 총리는 첫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방패 삼아 그리고 백신 접종을 무기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지만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곧바로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방역과 일상의 점진적인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던지자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위원회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과 새로운 방역관리 방안 등도 논의하게 됩니다. 접종 완료율 60%를 넘어선 가운데 이달 말 70% 돌파도 무난히 점쳐지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진 상황. 정부는 위원회 의견을 모아 이달 안으로 백신 패스 등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모레 발표합니다. 새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 조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식당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일부 완화해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8인 모임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도 지금의 6인에서 8인으로 좀 모임을 확대를 하고 영업시간도 지금의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를 하면 이제 뭐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과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경기장이나 공연장 정원의 20에서 30%에 대해 직접 관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방안들이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달 초에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 2, 3주의 징검다리 기간을 거리두기 완화의 준비 기간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우려를 표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다고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하루에 3만에서 4만 명의 환자가 나오면서 거의 50에서 200명씩 매일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와 별개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이전에 전체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 일상 회복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률은 전 국민의 78.1%, 접종 완료율은 60.8%에 달합니다. 18살 이상 성인 기준으로 보면 1차 90%, 완료는 70%를 넘어섰습니다.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해 정부가 목표로 한 전 국민 70% 접종 완료 시점이 이달 말에서 좀 더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일부터 백신을 맞는 16살에서 17살 청소년 사전 예약률은 이미 50%를 넘겼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이에 따라서 10월 25일이 시작되는 주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기준도 구체화하면서 한 차례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도 부스터샷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mRNA 백신이 유력하지만 정부는 최근 연구 동향에 따라 얀센 백신을 추가 접종에 쓰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은 접종 완료일 기준 6개월 이후를 기본으로 되도록 8개월 이내 마치도록 했습니다. 면역 저하자라면 접종 완료 뒤 2달만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에 해당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의사소견을 받으셔서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고, 신규 환자는 1,584명으로 하루 전보다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 여행을 다녀왔다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끝에 정인이가 짧은 생을 마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학대로 숨지는 아이가 더는 없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추모 현장에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개월 짧은 삶을 마치고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 경기도 양평 묘소엔 흰 국화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인이가 살았다면 또래였을 아이도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정인아 사랑해. 한때 값싼 액자 하나만 놓여있던 초라한 묘역. 이젠 정인이가 좋아했던 장난감과 동화책, 그리고 하늘에선 건강하게 뛰어다니라고 놓아둔 새 신발도 함께 놓였습니다. 정인이 아팠을 때 신발도 못 신었는데 신발 있다고.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온몸에 골절상과 멍이 든 채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양부모는 입양 한 달째부터 학대를 일삼았고 아이가 숨진 당일엔 발로 배를 밟아 장기까지 파열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학대하셨습니까? 사망자는 들린 속보도인은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1년이 지났지만 작은 몸으로 견뎠을 모진 학대와 폭행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이가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네, 너무나 이입되죠. 지금 아이도 정인이랑 같은 나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정인이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일주기를 맞아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앞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모는 1심에서 무기징역, 학대를 방조한 양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양부는 너무나 턱없이 작은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씻기고 케어했던 것도 양부였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믿을 수 없고. 어린이집 선생, 이웃, 소아과 의사가 여러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막지 못했던 16개월 입양아의 죽음, 작은 아이 한 명을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다는 우리 사회의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정인이가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해주고 정말 정인이 같이 가슴 아픈 아이가 또 나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야외 수업에 나섰던 학생과 교사 50여 명이 한꺼번에 벌에 쏘였습니다. 한 교사가 벌집을 막아서며 학생들을 대피시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로 뛰어나온 학생들, 몸에서 무언가를 털려고 애쓰더니 옷을 들춰 피부를 살핍니다. 벌떼 공격을 받아 털어내려는 겁니다. 등산로 초입에서는 옷과 장갑으로 무장한 소방대원이 불꽃과 삽으로 벌집을 제거합니다. 오전 10시 10분쯤 산을 오르던 학생과 교사 수십 명이 벌에 쏘였습니다. 사제동행 걷기 체험학습에 나섰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벌떼에 피할 새도 없이 당한 겁니다. 조금 반쯤 올라가니까 누가 벌집을 밟아서 위에서 선생님들 내려가라 해서 저희는 다 급하게 내려갔고. 체험학습에 함께한 학생과 교사는 모두 94명, 그 가운데 54명이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생각보다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도 되게 놀랐는데 다행히 잘 돌아온 것 같아요. 교사가 벌집을 막아서고 학생을 대피시키면서 크게 다친 학생은 없었습니다. 5학년 담임 선생님, 남자 선생님께서 학생이 벌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 자리로 가보니 아주 많은 숫자의 벌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학생들이 급하게 뒤로 물러서라고 외치시고.
가을은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 특히 땅속에 집을 짓는 벌을 모르는 사이에 자극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벌의 공격을 받으면 검은색 옷은 버리고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뒤 119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가난에 스스로 가난해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스스로야 뭐 그렇게 이재명 지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잘할 때는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돼서 학교고 좋습니다. 뭐고 도처에 가난한 저는 어릴 때 유복하게 살은 사람은 네, 그제 저녁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가난을 이야기하던 바로 그 시각 여수 바닷가에선 여수 해양과학고 3학년 현장 실습생 고 홍정훈 군의 추모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홍 군은 헤엄도 제대로 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납벨트를 허리에 두른 채 잠수 작업을 하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모부 얘기를 들어보시죠. 1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잠수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얘가 물이 너무 무서워서 잠수를 안 되니까 중도에 얘는 하차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돼 지적된 법규 위반이 5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킨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과로와 위험과 죽음까지 무릅쓰고 현장 실습 교육에 나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실습 기초도 못 배웠습니다. 현장에 가면 가르쳐주지도 않고 바로 일부터 시킵니다. 그래도 실무 교육이 없으면 취업에 차질을 빚고 실습이 없으면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계속 따야 됩니다. 취직이 안 될까 봐. 그러니까 그 학원비와 자격증 시험비 5만 원, 10만 원 하는 거 벌기 위해서 또 짬을 내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가난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학생들의 10대 요구. 특성화고 권리 연합을 위한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20대 대선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들에게 학생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면 보십시오. 당신은 가난함을 어떻게 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했습니다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10대 요구사항을 대선 주자들은 꼭 살펴봐 주십시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예, 9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9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이 늘어나 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이 1,052조 7천억 원을 기록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로 나눠볼 수 있는데 9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 7천억 원이 늘어나 전달 증가액 5조 8천억 원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9월 중 8천억 원이 늘어나 전달에 3천억 원 증가액에 비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액부는 올해 4월 16조 1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5월에는 일시적 요인으로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을 기록한 뒤 월 6조 원에서 9조 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052조 7천억 원이라는 가계부채는 은행의 가계대출만 합한 것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제2금융권까지 합칠 경우 이미 올해 6월 말 가계부채가 총 1,805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국은행은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중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며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수요자도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보다 위험한 사금융이나 제2금융권에서의 고금리 대출로 이동하면서 실제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대출상에서의 채무 불이행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강화 조치로 서민들의 고통 호소가 이어지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4708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수사 제대로 됐으면 합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또 다른 큰 의혹이 될 겁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6192님,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종착지가 바로 배후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과 관련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신희님, 독감 주사도 해마다 맞았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